반갑습니다. 더비움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연결해서 한미 동맹의 역할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미 관계를 갖다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사건을 갖다 중심으로 첫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요. 전쟁 이후에 미국의 이제 경제 원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의 경제 원조. 그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네 번째 사건이 바로 베트남 전쟁.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이 닉슨 독트린. 그리고 그 여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미 동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군사,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있죠.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한테 어떤 이점을 갖다가 어떤 이득을 갖다 주고 있는지 그걸 갖다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군사적 차원,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을 맺으면 있죠. 우리가 대북 억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한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있죠. 주한 미군이 정보를 갖다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능력이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한 미군의 강력한 전투력을 통한 그 전투력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북 억제, 북한을 갖다 억누르는 능력을 갖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전쟁이라든지 유사 상황이 터진다면 미국이 전력 증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대표적으로 이제 대북 억제 능력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그러니까 핵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계속 이제 핵실험을 갖다 실행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대응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 억제 능력, 핵 우산, 미국이 바로 우리의 이제 핵 우산 역할을 갖다 해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 무기 WMD라고 하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갖다 우리 수립해가지고 확장 억제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 억제 전략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찰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3단계로 판단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맞도록 있죠. 가용한 수단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북한의 위협을 갖다가 타격하는 전략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WMD라든지 핵 같은 걸 갖다가 가지고 위협을 하는지, 사용 임박인지 아니면 사용을 했는지,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단계에 맞춰서 타격을 하는 전략. 그게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한국군의 전략 전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죠. 전략 전술이 미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작전을 갖다 펼치면서 한국군의 무기 체제의 발전, 미국군이 군사 원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FMS, 그 다음에 한미 방호기술협력위원회에서 공동 연구를 갖다 하면서 있죠. 우리 무기 체제가 이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요까지 군사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 조금 암기할 게 있는데 대부분 내용들은 대부분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 차원,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되게 강대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있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함부로 전쟁 같은 걸 갖다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역 분쟁의 조종자 역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미사일 우리나라에 날렸다가 있죠. 미군들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가 미군이랑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평화 및 안보의 기여.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핵확산 방지 조약 등에도 미군이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밑에 거 이거는 우리가 기여하는 거예요. 다국적군 평화활동. 요거는 우리 뒤쪽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있죠. 미국을 도와서 있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유엔을 갖다 도와가지고 있죠. 우리 이런 활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역할, 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정된 환경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있죠. 우리는 북한이라는 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또 재발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갖다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갖다 꺼리게 되면서 있죠.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과 동맹을 갖다 맺고 있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그 주둔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안정된 경제 환경, 다른 나라들이 남한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으로 인한 안정된 투자 요건 조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그 현상이요.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안보 비용의 절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한미 동맹이 그 이루어짐에 따라서 있죠. 우리는 있죠. 국방에 쓸 돈을 갖다가 다른 경제 발전을 위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강화를 통한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교육이 확대되고 선진 기술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점도 많겠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 조약이나 문서는 6.25 전쟁 중 미국은 휴전을 선언하고 한국은 지속적인 전쟁을 통해 북진 통일을 원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조약.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내 미국의 한국 내 주둔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2번 다음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당사국은 나오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자의 헌법상 수종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를 허하고 그 다음에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바로 이제 미군의 한국의 주둔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요거의 다음 내용에 대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국은 휴전을 원하고 한국은 전쟁을 통해 북진 통일을 원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요 타협이 바로 미국이 정전을 맺는 대신 요거로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휴전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휴전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휴전을 하는 대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 군사 원자동을 이루었다. 맞죠?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을 삽입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군 세계사단을 한국에 주둔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거의 맞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세계사단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2개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6.25 직전 50년에 체결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6.25 직후 50년. 50년 맞아요, 틀려요? 53년이죠. 전쟁이 끝날 때죠. 그러니까 53년 10월에 맺어집니다. 각 당사국에 서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었다. 틀렸죠.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둔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맞죠? 4개 사단 아니죠. 2개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전후복구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53년부터 59년까지 16억 달러 소비재 중심의 경제 원조, 한국이 원했던 생산재 및 사회 기반 시설 중심으로 중심의 원조 위주로 원조를 제공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원한 건 맞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소비재 중심으로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후반 미국은 국내 경제 악화를 원인으로 경제적 지원의 형태를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바꾸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으로 가버리면 미국의 대풍년이 끝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는 유상, 바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50년대 말 60년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요거랑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서, 그러니까 끊겼다보다는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과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한국군 18개 사단 현대와 그 다음에 파병 비용 미국이 주도한 뭐예요? 그러니까 브라운각서 내용이죠. 요것과 연관성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증가했다. 3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후반에 북한의 도발이 증가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브라운각서랑 직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는데 3번은 있죠. 시기적으로는 맞는데 있죠.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갖다 증가시킨 것은 브라운각서 때문이 아니라 있죠.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허점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관계가 좋은 것은 3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전에서 한국의 참전 배경 중 옳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한국전 지원에 대한 보답 충분히 가능하죠. 주한미군의 베트남 투입 가능성 차단 맞죠? 그 다음에 유엔에서 참전 요청에 의해 참전 맞아요. 들려요. 우리 베트남 전쟁은 누구만의 외로운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의 외로운 전쟁이에요. 미국이 왜 이렇게 외로웠냐면 유엔 애들이 안 도와줬던 거예요. 유럽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외롭고 우리에게까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실전 전투 경험 축적을 통한 전투 역량이 강화. 이런 말은 원래 하면 안 되는 데 있죠. 우리 육군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의 이름을 고르시오. 68년 일어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의 필요성 증가로 설치했고 장관급 회의고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다. 뭐예요? 그러니까 SCM이죠.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 이렇게 부릅니다. 주한미군 철군에 따른 동맹의 보안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령관은 1번 한미연합사령부 CFC를 창설하였다. 맞죠? 70년대 말에. 그 다음에 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 참모장은 미군 중장이다. 맞아요? 저래요. 미군 대장이 한국군 대장 밑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각 참모 요원은 부서장과 차장에 한국군 장교들이 한미군 장교들이 교차로 임명되었다. 맞죠? 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 지시를 받아 한미연합군을 지휘하였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미 관계의 시작에 대한 그 역사적 사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 개항기 사건부터 쭉 연결돼서 나오죠. 우리 예전에 암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병신 중에 2개가 나와 있죠. 바로 전어로 쇼머노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그래서 일단 니은 기억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기억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개항기 때 문을 여는게 되는 사건이 디귿번 조미소 통상조약.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 주한 미 군사 고문단이 6.25 직전. 그 다음에 6.25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맺어지는 거죠. 정답은 2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한미동맹의 역할 중 경제적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 윤리, 도덕 차원에서 문제가 구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외교, 그 다음에 군사, 경제적 차원을 갖다 나눠서 배웠죠. 요것들을 갖다 바꿔가면서 낼 수 있어요. 경제적 차원을 물어볼 때 정치, 외교라든지 군사적 차원이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한국인은 6.25 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였으며 그렇게 절약한 방위 비용을 경제발전에 투자하여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다. 이것도 가능하죠.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서 대북 억제력이 강화했다. 이것도 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면 기억 니은 틱을 리을이네 이렇게 가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리을번 같은 경우는 있죠. 대북 억제력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군사적 차원, 동북아시아의 안정자 역할. 맞아요? 틀려요? 바로 틀린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 외교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한미 동맹의 역할 중 군사적 차원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이번에는 군사적 차원을 묻고 있어요.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한 대북 억지력 혹은 억제력이라고 합니다. 강화되었다. 맞죠?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한미 동맹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제를 담고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 세력 균형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력 균형은 바로 정치 외교적 차원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찰 자원을 이용해 북한의 그 움직임을 3단계 가용한 수단을 이용하여 타격. 이것도 이제 대북 억지력이랑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맞춤형 억지 전략. 한국군은 한미 연합사와 한미 연합 그 군사 훈련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전술을 학습하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한미 동맹의 역할 중 전치 외교적 차원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한미 동맹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자 및 안정자 역할을 한다. 정치 외교적 맞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은 지역 분쟁 조종자 맞죠?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해외 투자자 맞죠? 맞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거는 경제적 차원이니까. 그 다음에 국제 평화를 위해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군 해군의 소말리아 등에 파견이 되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로 그 국제 평화와 안보의 기여, 정치 외교적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 발전에서 국군의 역할이 있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발전에서 국군의 역할은 크게 여러분들 있죠. 두 파트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국 내에서 국군의 역할, 국 외에서 국군의 역할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군의 역할은 우리 이제 해방 직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군대가 되게 선진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 직후부터 한 70년대까지는 있죠. 군대가 우리 사회에서 되게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들어갔다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근데 70년대가 지나고 한 80년대 돼버리면 있죠. 우리 이제 민간 기업들이라든지 민간 분야가 군대보다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이렇게 가버리면 있죠. 군대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은 70년대 이전까지 활동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할 일이 없어진 국권들 있죠. 나라 지키는 거 말고는 정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국외로 빠지는 거예요. 90년대쯤 돼버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갖다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이후 해외 파병. 해외 파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파견이 돼요. 평화유지 활동, 그 다음에 다국적군 평화활동. 평화유지 활동은 옆에 있죠. UN이라고 적어주세요. UN. UN의 평화유지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뭐냐면 우리랑 되게 친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정말 친한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떻게 보면 똘마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국적군 평화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국군의 형성에서 국군의 족보부터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구한말 의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항기 때 의병 있죠.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독립군 부대가 되게 많는데 그 부대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 국군의 직계 조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국 광복군.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는 조선 경비대라는 게 있죠. 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 출범. 국군이 출범하는 거는 우리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있죠. 우리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지죠. 그 직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직후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죠. 북한 정부와 북한 군대 있지 않습니까? 인민군이 있거든요. 인민군과 북한, 대한민국 정부 있죠. 요거와 우리나라 국군과 우리나라 정부의 형성 순서 있지 않습니까? 4개 간의 순서를 여러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북한의 인민군이에요. 인민군. 같은 48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얘가 제일 앞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지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세 번째 만들어지는 거는 대한민국 육군이에요. 육군. 대한민국 국군이에요. 국군. 육군만 군인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정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조금 상식을 넣어서 기억을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라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먼저 만들어져요? 나라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지킬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지키는 그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원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 애들은 엽기적인 거예요. 엽기적으로. 예. 군대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은 원래 이 이전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나라 비슷한 걸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나라의 나라. 근데 이걸 갖다가 국가를 선포를 안 한 거예요. 왜? 분단의 책임을 남조선에 떠밀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미 나라 만들어져 있으니까 군대부터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선포된 다음에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국군, 그리고 그 사이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쪽 사이드로 인민군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다는 거 있죠. 그거 요 순서로 갖다 여러분 잡아주십시오. 그 연도는 똑같습니다. 48년. 그 다음에 이제 국군 조직 관련 법령인데 이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국방부 훈령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국군조직법, 국방부 직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군이 국내에서 활동했던 건 70년대까지 밖이라고 했죠. 70년대까지 밖에. 예, 그 70년대까지 있죠. 까지 이제 우리 국군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직후에는 있죠. 게릴라 소탕전. 건국 직후에 미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정을 갖다 실시하면서 원래 그 조선공산당 있죠. 좌익 세력들이 제일 세력이 강했는데 얘들을 갖다 불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불법화 시켜버리다 보니까 얘들이 산으로 숨어가지고 있죠. 게릴라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치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로 지리산이라든지 태백 같은 깊은 산맥이 있죠. 산에 숨어가지고 게릴라 활동을 했던 거예요. 걔들을 갖다 소탕하는 작업을 했던 게 바로 우리 국군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과 태백산의 전투사령부. 요게 이제 6.25 전쟁이라도 살짝 걸쳐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초반에 그렇게 무력했던 이유가 우리 사단이 8개가 있었는데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시작될 때 후방으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빠져 있었던 이유가 얘들 잡느라고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넘어갑니다. 50년대, 이거 국군의 직접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한미 상호 방어조약 50년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50년대 군사력 강화와 전후 복구 사업에 군대가 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는 정말 중요하죠. 베트남 파병 됐습니다. 우리 국군들, 우리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우리 경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70년대는 미국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미국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서 우리 이제
자주 국방을 갖다 위해 가지고 있죠. 국군의 현대화 사업, 율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0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우리 육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요까지가 국내에서 국군들의 활동이 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그 90년대 가버리면 해외에서 이제 국군의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 보시고 있죠. 그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해외에서 국군의 활동 있죠. 요거를 갖다 다 배우시고 문제를 갖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